그럼 이제 원자와 전기력 파트고요. 원자와 전기력. 자, 결론부터 말하면 원자 안에 원자 있잖아, 원자. 그 원자 안에도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나요? 봐봐. 원자 핵이 플러스잖아. 원자 핵이 플러스인데 그 바깥에 누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죠. 왜 돌고 있냐고.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니까 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전기력이 없으면 전기력 때문에 원자가 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력이 없다면 원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원자가 안 만들어지면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 물질이 없으면 심각하게는 우리조차도 만들어질 수가 없어. 결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기력이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이해돼요? 전기력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린 전기력의 소산물이다. 라고 이제 심각한 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전기력. 되게 중요한 거죠. 전기력은 그냥 전기를 띤 저 자식들만의 일인가 보다 했더니 어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지? 이런 것들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원자 안에 어떤 입자들이 있는지를 밝혀냈던 그림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한번 볼게. 원자 안에 맨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제시했던 건 돌턴이라는 사람인데 자,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인 공 같은 입자가 나온다라고 했던 사람이 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형을 공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는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공처럼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책에 나오기 이전 내용입니다. 당연히 원자라는 녀석은 전기를 띠면 되는데 안 되죠. 중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 원자는 중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과학자 누구? 이 사람이 톰슨이죠.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자, 실험의 이름 기억해야 돼. 무슨 실험? 음극선 실험이야. 음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이 원자는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마이너스를 띤 입자, 즉 전자가 있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 톰슨입니다.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바로 전자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혀내.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우리 알고 있죠. 원자 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원자 핵은 또 자세하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잖아. 그 모든 입자를 어떤 순서로 발견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제일 먼저 발견한 입자가 뭐다?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름이 전자야. 후자가 아니라. 좀 후져? 아니야. 그만해. 전자. 먼저 발견했다, 전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모형은 중성은 맞는데 왜 중성이냐면 전자가 박혀있긴 박혀있어. 근데 전자가 박혀있는데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가 이렇게 바탕으로 너덜너덜 이렇게 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넓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모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모형을 전자바다 모형, 전자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모형,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푸딩 모형. 본 적 있죠? 책에 나온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전하의 바다, 그죠? 플러스 전하의 바다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전자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다라는 모형을 바다라는 이름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톰슨에서 되게 유명해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그 뒤로 이제 톰슨에게 배우겠다고 전 세계에서 천재 과학자들이 제자로 받아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중에 실제 정말 천재였던 과학자가 누구였어? 러더퍼드죠?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찾아와서 톰슨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스승님의 저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실험한 실험이 뭐야? 그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좀 이따 시험 보여줄 거예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혀내냐? 기억해야 돼. 이거 원자에 뭐가 있다? 핵이 있다. 원자에는 핵이 있다.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있다. 원래 톰슨은 뭐라 그랬어? 야! 플러스 바다. 이만큼이다. 플러스인데 그 위에 전자가 떠 있는 거야 그랬는데 러더퍼드는 뭘 알아내는 거야? 선생님 아닙니다. 플러스는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뭉쳐 있습니다. 그게 원자 핵입니다. 라고 밝혀낸 사람입니다. 오케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잘 봐. 원자 핵도 알아내고요. 이게 두 번째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모두 알아내냐? 그것도 실험이 있는데 이건 양극선 실험을 해요. 양극선 실험. 양극선 실험. 양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수행을 해서 세 번째 입자인 양성자도 이 사람이 밝혀냅니다. 양성자. 드디어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까지 밝혀낸 사람이 러더퍼드예요. 그리고 4번 뭐까지? 중성자. 중성자까지 발견했을까? 아니, 예측까지입니다. 중성자를 예측까지 하고 발견은 못하고 이제 다음 때에게 넘겨주는 거지. 자, 러더퍼드가 밝혀낸 것은 원자 핵이 있다.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 있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행성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러더퍼드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양성자라는 게 있고 혹시 전기를 띠지 않지만 어떤 입자가 있지 않을까까지 알아낸 사람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러더퍼드. 천재죠? 거의 우리 구성하는 4개 입자 중에서 2개를 발견하고요. 2개를 발견하고 하나는 예측하고 그죠? 2개라기보다 이제 원자 핵통으로 발견하고 그 안에 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낸 사람 러더퍼드입니다. 자,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 이 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궤도를 돌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원운동을 하는 녀석은 자꾸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형이 누구다? 바로 껍질 모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껍질 있어요.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이라는 껍질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보어입니다. 보어의 껍질 모형이에요. 껍질 모형. 전자 껍질 모형이 제시가 됩니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온 모형이 보어의 모형까지가 소개되어 있고요. 화학에서는 이 다음 모형도 제시가 됩니다. 그게 뭐야? 그 유명한 오비탈 모형이라는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탈 모형으로까지 최종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책에서는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부터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발견했나 볼게요.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는 음극선 실험의 모습입니다. 음극선 실험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음극선이라는 게 요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 여기 강한 마이너스 걸려있어. 이 안에 강한 마이너스 걸려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걸려있는 겁니다. 안 써있지만 써놓으세요. 마이너스 걸려있고 여기 플러스 걸려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준 금속판에서 다시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준 금속판에서 뭔가가 빵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짝거리는 게 뭔가 튀어나와. 처음에 뭔지 알았어? 빛인 줄 알았어. 빛. 그래서 이름을 선을 붙인 거야. 선. 음극에서 나오는 선.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빛이라면 빛이 이게 꺾어줄 수 있나? 빛이 휘어줄 수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준다고 해서 꺾어줄 수 있나요? 안 되죠. 또 빛이라면 이 빛을 쏘이면 바람기비가 돌아가나요? 바람기비 갖다 놓고 빛을 막 쏴. 바람이 막 돌아가? 아니잖아. 근데 그 실험이 모두 성공합니다. 뭔 소리야? 바람기비 갖다 놓고 이 음극선을 쐈더니 바람기비 막 돌아가. 무슨 소리야? 질량 갖고 있다. 오케이. 두 번째, 이 녀석을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장에 걸어뒀더니 플러스 방향으로 휘어져. 무슨 전기 띄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으며, 그지?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으며 질량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가 음극으로부터 이 금속판으로부터 튀어나왔잖아. 이 금속판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금속판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로부터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튀어나왔다고. 아, 이거는 돌턴의 모형이 잘못됐구나. 이 안에 마이너스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된 입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전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전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도 이 자기장 안에다가 이렇게 걸었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의 존재를 밝혀낸 거고요. 책에서는 이 전자의 전하량을 1.6 쿨롬이라고 측정까지 해냅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이 정도의 전하량을 가진다는 전하량까지 측정을 하게 돼요. 뭐 저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 정도를 가진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이 전하량을 줄 거예요. 시험 문제지에다 주고서 그럼 이 녀석의 전하량은 얼마냐 구하는 문제 나옵니다.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죠? 러더퍼드가 수행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모습입니다.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죠. 조심하봐. 자, 뭘 준비하냐면 금박을 준비해요. 금박.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금박을 준비하고요.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빵 쏩니다. 그 알파 입자 정체가 뭐야? 헬륨? 원자핵.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는 써놓으세요. 헬륨 원자핵이야.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러면 얘는 질량수가 무려 4죠. 질량수 4짜리를 쏘는 거야. 되게 꽤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극성은 뭐야? 플러스 극을 띄고 있죠.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 굉장히 무거운 물질을 빵 쏘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금박을 향해서. 금박이란 금을 얇게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서 봐봐. 원자 1겹, 원자 2겹, 원자 3겹으로 구성되죠. 원자 3겹. 원자 3겹이면 굉장히 얇은 거죠. 원자 3겹.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야. 러더퍼드는 누구 제자야? 톰슨이죠. 톰슨, 자기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 하에 실험을 설계한 거야. 그러면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거니까, 봐봐. 플러스가 쭉 퍼져 있는 그 원자들한테 플러스 굉장히 강력한, 이제 무거운 플러스를 빵 쏘면요. 원래는 다 뚫어버릴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실험 결과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예상값은 이거 빼고 다 이렇게 이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 뚫어버릴 것이다. 다 뚫어버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실험은 러더퍼드 말하기를 이 실험은 종이에다가 대포를 쏘는 실험이다. 종이에다가 대포를 쏘는 실험이다. 당연히 다 뚫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실험 결과 어때요? 그런데 봐봐.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이거 같은 거, 강하게 꺾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로 튀어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특히 어디로 쐈을 때 반대로 꺾여 나오냐면 원자의 중심부를 향해 쐈을 때 반대로 튕겨 나오거나 강하게 꺾이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플러스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뭉쳐있다? 가운데 뭉쳐있다. 즉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의 존재를 밝혀낸 겁니다. 됐죠?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 핵의 질량이고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작다. 전자는 이 실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전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하필 금으로 실험해요? 아마 뭐 금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얇게 만들기 좋잖아. 금이. 그리고 철 같은 건 또 금방 부식돼 버리죠. 부식돼서 원자가 막 바뀌어버려. 산화되는 거지.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매우 작잖아. 그래서 아마 변하지 않는 금속이라서 썼던 것 같아요. 금속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기력. 이거 좀 지우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플러스를 띈 원자 핵 주위에 전자라는 녀석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 때문이다 라는 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이제 전기력을 소개할 건데 전기력도 힘이니까 F라고 표현됩니다. F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전기력의 정의를 봐봐. 밑줄 보세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두 전하. 다시 말해서 하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거를 플러스 Q라고 쓸게요. 전하량까지 해서 플러스 Q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녀석은 마이너스 Q의 전하량을 갖고 있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체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전기력이 작용하냐? 서로 잡아당깁니다. 자, 요 힘 봐봐. 요 힘. 요 노란색으로 쓴 힘은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B가 A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야. B가 A를 잡아당기는 전기력. 그럼 A는 가만히 있나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A도 B를 어떤 크기의 힘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힘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전기력이라고 불러주죠. 어차피 둘은 힘은 같으니까. 자, 이거를 전기력이라고 불러주고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일단 이렇게 하자. 전기력은 두 종류. 첫 번째, 이런 것은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라고 불러주고요. 만약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종류의 전기를, 플러스 Q, 나도 플러스 Q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B를 밀겠죠? 그럼 B는 가만히 있나? 그래, 나도 너를 밀 거야. 서로 밀어내는 같은 크기의 힘도 전기력이 되겠죠? 이거는 무슨 힘이라고 그래? 인력의 반대말 청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전기력은 크게 인력과 청력 두 가지가 있고요. 봐봐. A, B 둘 다 뭘 띠고 있냐?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두 전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두 전하. 둘 다 전하를 떼야 돼. 시험 문제. 한 녀석은 전기를 안 띠고 있고요. 한 녀석만 아주 강력한 EQ라는 전하량을 띠고 있습니다. 와, 엄청 강력해. 일부러 이렇게 줘요. 그럼 A하고 B는 무슨 힘이 작용하니? 전기력 작용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지? 두 전하가 아니잖아. 얘가 전하를 안 띠잖아. 두 전하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지가 않는다고요. 전하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렇게 낚시를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기력 공식을 보면요. 1번에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2Q로 전하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졌죠? 그러니까 A가 B를 으이샤!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B 가만히 있나요? B도 A를 으이샤!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치? 전기력이 같이 커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왼쪽 녀석의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플러스 Q에 비례하죠. 비례합니다. 반대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Q로 전하량이 커져.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잡아는 힘이 어이씨야 커질 거 아니야. 얘가 얘를 잡아는 힘도 같이 커지겠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 녀석의 전하량, 또 마이너스 Q로 쓸게요. 오른쪽 녀석의 전하량에도 비례합니다. 맞죠? 왼쪽에 한쪽에 전하량이 커지건 반대쪽에 전하량이 커지건 무조건 전기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기력은 두 녀석의 두 물체의 전하량에 모두 비례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와 얘 사이에 거리 있죠.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전기력은 약해지겠죠. 근데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2배만큼 멀어지면 전기력은 4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잠깐 정리 먼저 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전기력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석의 N극 S극이랑 비슷하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중력하고도 똑같아요. 중력. 다시 말해서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모든 힘의 관계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약해져요. 왜 그런지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면 잘 봐. 이 별에서 나오는 빛이 100이야. 에너지가 100이야. 이게 한쪽 방향으로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요만큼의 거리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는 이 별빛이 다 내 몸 전체를 감싸죠. 나한테 도착하는 에너지는 그래서 100입니다. 설정하는 거야. 그런데 거리가 2배만큼 이렇게 멀어진 곳, ER.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진 곳은 공간이 어떻게 돼? 공간이 4배로 커집니다.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중에 난 어디 서 있다? 한 곳에 서 있단 말이야. 나한테 도착한 에너지는 얼마밖에 도착 못해? 4분의 1. 다시 말해서 25밖에 도착 안 한다고요. 이 그림 기억해야 돼. 이 그림 25밖에 도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지니까 에너지는 와우!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거리 제곱 이런 거 나오면은 요 3차원 공간에서 뻗어 나가는 걸 기억하면 돼. 하나 더. 3배만큼 멀어지면 3배만큼 3R로 멀어지면 공간이 얼마나 커져? 공간이 오케이 9배로 커집니다. 그 중에 하나 서 있는 거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네? 9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식이 뭐야? 저기 나와 있는 쿨롱 법칙이죠? 쿨롱 법칙. F는 는입니다. 비례식들을 는 바꿀 때 뭐 필요해요? 상수. 쿨롱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 다 쿨롱 상수. K를 넣어서 쿨롱 상수 K. 그 다음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녀석의 전하량 Q1, Q2 양쪽 녀석이야. 두 녀석의 전하량 N은 비례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곱셈으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네. 쿨롱 상수값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주어줄 겁니다. 혹시 거기서 계산이 필요하다면 주어질 거예요.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쿨롱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밝혀냈냐? 전하량이 커지면 힘이 세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바로 이 실험입니다. 비틀림 저울 실험이야. 비틀림 저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책에 그림이 나오는 걸 그대로 찍어서 본 거예요. 자, 이 비틀림 저울 실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A하고 B 대전된 공 보이죠? A하고 B 대전된 공 보이죠? 여기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럼 B가 A를 밀면 이 균형추 달려있는 요 저울이 어떻게 돼? 금속 실과 함께 삑 돌아가겠지? 그 돌아간 걸 따라가면 위에 비틀린 각도를 측정하는 장치 있죠? 그래서 각도가 얼마만큼 각도만큼 쭉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측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기본값이라면 설정해보자. B의 전하량을 더 크게 해. 그럼 A를 더 세게 밀겠지. 그럼 비틀린 각도가 더 커지겠네. 아까보다 내가 전하량을 2배로 했더니 비틀린 각도가 2배만큼 커지는 거야. 이거 봐라. 전하량과 힘은 완벽하게 비례하네. 전하량을 2배로 만들었더니 비틀린 각도도 2배가 커지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과 전기력의 관계를 먼저 알아낸 거고, 두 번째, 둘이 전하량은 똑같은데 이번엔 거리, A와 B 사이의 거리 있죠. A와 B 사이의 거리가 좀 먼 곳에서 얘를 밀어본 거야. 힘이 약해지죠. 아까는 4만큼 비틀어졌는데 거리를 2배만큼 멀게 한 다음에 밀었더니 어떻게 돼? 1밖에 안 돌아가네. 1밖에. 뭔 소리야? 힘이 4분의 1로 약해졌다는 거죠. 거리가 2배 멀어졌더니 힘이 4분의 1로 약해졌네. 아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낸 실험입니다. 슬슬 한계에 오고 있죠. 자, 아무튼 이 실험을 통해서 쿨롱이 실험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그래서 이 그림 마지막 아까 했던 그림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전기력 때문에 원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원자핵도 전자도 질량을 갖고 있잖아. 그럼 중력의 영향도 받겠죠. 하지만 질량이 중력에 의한, 이 원자는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보다 자기들끼리 작용하는 전기력의 값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 붙어 있죠? 뭐라고 표현한다? 속박되어 있다. 전자가 속박되어 있는 속박.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전자가. 선생님, 중력이 작은 이유가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아. 맞아요. 질량이 매우 작아서 그래요. 매우 작아서 그렇습니다. 뭐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전기력보다는 이 질량이 너무 작아서 중력은 그거에 비하면 되게 너무 작은 값이라는 거지. 전기력, 서로 간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값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봐. 내가 전자인데 지금 현재 너 뭐하고 있어? 전자가 현재 속박되어 있죠?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멀어지겠죠. 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공급해서 완전 저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만들었어. 뭐가 된 거야? 속박의 반대말? 자유. 그래서 그것을 자유전자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속박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면 문제 푸는 게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